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이번 주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유익한 강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강연 들으시면서 채팅창에 질문도 좀 남겨주시고요. 또 강연 보시면서 소통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찬환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찬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 좀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 강연 주제는 인도의 대전환입니다. 인도. 예, 인도. 인도란 사회가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변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또 생각 속에 인도에 대한 이미지, 인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저는 그 강이 생각나요. 인도에 아, 있는. 겐지스강. 네. 그렇죠. 인도하면 뭐 겐지스강, 또 뭐 인도 커리, 네. 또 뭐 타지마할, 또 뭐 마하트마 간디, 뭐 이 정도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최근에 인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좀 여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게 좀 안 좋은 게 나오면서 네.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좀 우리 국내에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도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인도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그게 이제 힌두의 인도, 그다음에 성장의 인도, 그다음에 강한 인도.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힌두의 인도, 예, 성장의 인도, 그다음에 강한 인도.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인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들으시면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 주제는 인도의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도의 대전환 세 가지 키워드, 힌두의 인도, 또 성장의 인도, 강한 인도를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인도를 좀 살펴봐야 되는지, 왜 인도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인도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인도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이제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미얀마를 지나서 이 벵골만 지역을 지나면 인도가 나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게 인도인데 이 과거의 인도는 인도가 1947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기념일에 똑같이 우리도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45년 8월 15일인데 인도는 47년 8월 15일 2년 늦은 후에 인도가 독립을 했는데 독립 전에는 지금의 파키스탄 그다음에 지금의 방글라데시 이게 하나의 인도였습니다. 그다음 우리 인도에는 불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불교의 발상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은 지금의 네팔입니다. 네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에 보는 파키스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이 지역이 과거에 한때는 인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미얀마도 1930년대까지 인도령이었습니다. 인도령. 영국 식민 지배를 할 때 인도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는 남아시아라고 부르는데 남아시아. 그러니까 남아시아 중에서도 인도가 이제 중심 국가인 거죠. 뭐 인구적인 측면이든 뭐 영토적인 측면이든 군사적인 측면이든 경제적인 측면이든 모든 면에서 남아시아 전체의 70%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그럼 왜 인도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인구겠죠.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인구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 인구가 한 14억 한 2천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2025년이 되면은 한 14억 7천 정도 돼가지고 중국보다 더 인도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인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우리나라 사회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면 좀 매력적이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가장 젊은 국가.
그러니까 15세에서 60세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 얼마나 매력적인가. 요즘에 인구 하면은 단순히 뭐 인구의 대국뿐만이 아니고 인구가 곧 소비자고 인구가 곧 경제인 거죠. 예. 중국이 요즘에 이렇게 미국과 경쟁할 정도로 대구된 배경에는 인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거대한 인구가. 근데 이제 인도가 중국을 앞서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서서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이미 뭐 어떤 학자들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는 14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또 가장 젊은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인더스 문명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더스 문명이죠. 물론 뭐 오늘날 그 인더스 문명의 발장지, 그 인더스 강은 지금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인더스 문명이 발상할 때는 그곳이 이제 인도 땅이었기 때문에 인도는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인더스 문명이 이제 발상한 후에 5,000년 전부터 이제 인더스 문명이 이제 인도 땅에서 이제 부흥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수많은 민족이 인도에 들어오면서 인도는 다언어 사회가 된 겁니다. 뭐 드라비디안, 뭐 아리안, 몽골로이드, 니그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식으로 많은 인종이 인도에 현재 살고 있거든요. 수많은 인종이 한 곳에서 공생을 하기에는 언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많은 언어를 만드는데 그래서 현재 최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언어 국가입니다. 이 다언어 국가고 다민족 국가인 그 인도가 또 힌두 문화권입니다. 우리는 뭐 이슬람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뭐 불교 문화권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힌두 문화권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힌두이즘, 힌두의 인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 문화권에도 당연히 힌두 전통사회의 사회적 계급인 카스트 제도가 있는 곳이 바로 인도 사회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인도라는 나라는 뭐 물리학이나 뭐 화학 같은 기초과학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달한 나라죠. 그 다음에 우주 항공 기술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달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또 2013년에 심우주 탐사를 위해서 화성에 또 쏘아올렸죠. 우주선을 쏘아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인도는 원자력도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이 원자력 기술뿐만이 아니고 원자력이 상승된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폐기를 하는 이런 기술도 굉장히 강한 곳이 인도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도는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특히 소프트웨어 강국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도가 소프트웨어로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만 한 1,5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요즘에 환율이 한 1,440원 정도 되니까 곱하기 1,440 하면은 거의 한 220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인도는 소프트웨어 수출로 벌어들이는 소프트웨어 강국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도 14개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인도는 유권자만 9억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가 외교 정책에서는 냉전 기간 동안은 비동맹 외교 정책을 쓰고 지금 현재 탈냉전 이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소위 말하는 신비동맹 정책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도 경제가 발전해서 최근에 인도는 경제 규모 측면에서는 세계 5위지만 소위 말하는 구매력 기준, PP 기준, 구매력 기준은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그래서 지금 인도의 경제가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외에는 전 세계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환경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인도가 지금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이 뭐 1, 2%가 아니고 7%의 경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14억의 대국입니다. 이런 인도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 힌두의 인도, 성장의 인도, 강한 인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힌두의 인도인데 인도 사회를 한마디로 정리해달라 하면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 이렇게 인도 사회를 한마디로 인도 사회의 특징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인종의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 종교의 다양성, 계급의 다양성 하면서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원 복합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한 곳에서 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상대주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의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인도가 힌두의 인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14년에 나렌드라 모디라는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인도란 사회를, 인도란 국가를 힌두의 국가, 힌두의 사회로 지금 건설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도는 교육이 힌두화되고 문화가 힌두화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특히 무슬림들은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동안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의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했고 또 인도의 그 포용성을 인정했던 많은 학자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인도란 나라는 사실 종교의 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신론자 또는 종교를 안 믿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에서 무신론자,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종교 하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종교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나라가 최근에 힌두의 인도로 변해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나라 보니까 인도는 세계 4대 종교의 보고로 그동안 불려왔고 이 다양한 종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바하교 여러 종교들이 한데 어우러져 문화 상대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또한 세속주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그동안 인도 사회가 공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새롭게 정권을 잡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로 대변되는 현 집권 세력이 인도 사회를 힌두의 사회로 이제 건설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힌두 전통 문화가 이제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다수 힌두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인도 전체 인구의 79.8%, 약 80% 되는 거죠. 80%의 인구는 힌두고 나머지 14%는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한 2.3%, 머리에 터반을 틀고 있는 시크교가 한 17%, 그 다음에 불교가 한 0.7%. 우리가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하고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그 불교는 오늘날 인도에서 0.7%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힌두 문화권, 힌두 사회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오랫동안 소수 종교, 소수 민족을 인정하면서 포용을 해오면서 살아오면서 공생을 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회가 최근에 힌두 전통 문화를 강조하면서 힌두의 사회로 변해 가고 있는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힌두의 사회로 이제 변모해 가니까, 힌두의 인도로 변모해 가다 보니까 인도 전통 사회 계급 구조인 카스트 계급 구조가 인도 현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뭐 사라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더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카스트 계급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더 심화되는 현상이 또 일부 곳에서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 카스트 제도는 현대 사회의 정치 경제 계급이 아닙니다. 카스트 계급이란 건 인도 전통 사회의 사회적, 의례적 신분 계급입니다. 사회적, 의례적 신분 계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 의례를 하면, 결혼을 하면 같은 카스트끼리 결혼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정치 경제 계급 아닌가, 즉 클래스 차원의 정치 계급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층 카스트여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또는 뭐 부자도 되고 무엇인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도 되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카스트 계급은, 인도 전통사회의 카스트 계급은 출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과 뭐 쌍놈 이런 계급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양반이면 뭐 아들도 딸도 양반 이렇게 된 것처럼, 인도 전통사회 카스트 계급도 아버지의 계급에 따라서 자식의 계급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출생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카스트 계급은 자기가 하층 카스트였다가 상층 카스트로 진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거죠. 과거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양반과 이 쌍놈의 계급이 있을 때 하층 계급이 양반이 되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카스트 계급은 출생에 의해서 정해지고 굉장히 폐쇄적인 거죠.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 클래스라는 계급은, 정치 경제의 계급은 출생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죠. 후천적.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거죠. 언제든지 뭐 진입이 가능한 게 이 클래스 계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스트 계급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 하층 카스트 계급이라고 해서 그들이 뭐 대통령이나 국가의 총리나 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도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카스트 계급에서 하층 카스트의 생활 수준이 좀 낙후되어 있고 또 삶의 질이 훨씬 상층 카스트에 비해서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회 자체가 힌두의 사회로 이렇게 변해 가면서 과거 하층 카스트의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자신들이 정계도 진출하고 또는 뭐 학계에도 진출하고 뭐 과학계도 진출하고 문학계도 진출하면서 활발하게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는데, 최근에 자꾸 이 힌두의 사회로 가면서 상층 카스트들이 하층 카스트를 또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또 일부 사회에서 보이면서 카스트 계급을 내서 우례를 하는 계층이 인도 사회에 나타나고, 또 일부 하층 카스트들이 상층 카스트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차별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상층 카스트가 하층 카스트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 때로는 뭐 경찰들이 그걸 조사를 잘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모습도 보이는 안타까운 현상이었다. 그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가 자체가 또 사회 자체가 힌두의 사회, 힌두의 국가로 건설되면서 그런 모습이 인도 사회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는 세계에서 최대 다언어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다언어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인도에서 언어라고 하는, 즉 인도에서 모국어로 쓰는 언어만 19,500개나 되는 모국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쓰는 언어만 121개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뭐 사투리 개념이 아니고 문자가 다릅니다. 문자가 다른 언어입니다. 문자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언어가 있다 보니까 인도는 헌법이 인정하는 언어가 22개입니다. 인도 헌법이 인정한 언어가 22개. 이게 뭐 경상도 사투리, 뭐 전라도 사투리 이게 아니고 완전히 문자가 다릅니다. 문자가.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는 국경일로 매년 한글날을 국경일로 좀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세종대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국경일을 뭐 할 게 없습니다. 헌법이 인정한 언어만 22개.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우리 조만간 또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 대학 학력고사 수능이 있는데 이 수능을 본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최소한 22개로 언어로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장 가면 A 언어, A 고사장은 뭐 A라는 B 언어, 다른 고사장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언어에 따라서 고사장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실시한 모든 시험은 다 22개의 언어로 필히 출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언어가 많다 보니까 인도의 중앙정부,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렵겠죠. 수많은 언어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영어와 힌디란 언어를 공용어로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공용어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회가 이제 힌두의 사회, 힌두의 국가로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 모디 정권이 힌디란 언어를 인도 전역에 전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힌디권 지역에서는 강력히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걸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못한데 원래 계획은 힌디를 다른 비힌디권 지역에도 힌디를 전파시켜서 인도 힌디란 언어가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국어 또 하나의 공용어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비힌디권 지역에서 워낙 저항이 세다 보니까 지금 여의치 않은데 하여튼 최근에 힌디의 인도화가 되면서 여러 언어 중에 그중에 힌디란 언어가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인도는 다언어 사회다 보니까 엄마의 말과 아빠의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난 얘는 뭐 대학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회사에 취직하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3개 국어 정도를 해야 됩니다. 아빠의 말을 배워야 되고 엄마의 말을 배워야 되고 친구의 말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 용돈 줘, 엄마 밥 주세요, 친구야 놀자 하면 3개 국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개 국어는 합니다. 3개 국어는. 사람들이 언어를 말하다 보니까 3개 국어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사고 과정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밥을 먹었다 하는 이 사고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먹었다 밥을. 하여튼 다양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다 보니까 뭐합니까? 창의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언어 사회가 과거 20세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21세기에는 창의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창의력이. 과학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창의력의 핵심. 얼마나 창의력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인도 사람이 요즘에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게 바로 창의력.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어죠. 영어가 공용어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 사람들은 다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대학 교육 거의 100% 영어로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다 여기저기서 오는데 A라는 학생은 뭐 다른 언어를 쓰고 B라는 학생은 또 다른 언어를 쓰면 교수가 특정 언어로 강의를 하면 못 알아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교육은 거의 100% 영어로 강의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전 세계 어디에 가서든 자유롭게 직업을 오면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다언어 사회에서 힌두의 인도가 강조되면서 힌디란 언어가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 인도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성장의 인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 지금 모디 정권은 인도를 중국 못지않게 발전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성장의 인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Make in India입니다. 우리 Made in Korea, Made in China, Made in Vietnam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옷을 사면 뒤에 열어보면 뭐 Made in China, Made in Vietnam, Made in Korea가 있는데 Make in India 그 생소하지 않습니까? Make니까 뭡니까? 인도에 와서 만들어 이겁니다. 만들어. 인도에 와서 생산하다, 인도에 와서 제조를 하라 이 뜻인 거죠. 예. 이런 Make India 정책뿐만 아니고 뭐 디지털 인디아, 스킬 인디아, 클린 인디아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인도를 지금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국과 인도를 좀 비교를 했는데 인도가 한 2015년까지는 계속해서 중국에 밀렸습니다. 2015년부터 인도의 GDP가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16년도 앞서고 18년도, 17년도 앞서고 18년도 앞서고 그런데 코비드 19 바로 직전에 19년부터 이제 중국에 비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다시 중국보다 인도의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올해 인도 경제 성장률은 한 7%. 지금 한참 미국발 이제 고환율 이런 게 그다음에 전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인도의 경제 성장률도 전망치만 좀 하향하는데 어떻든 최소한 7%는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은 한 3% 성장할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인도가 중국을 앞서기 시작하다가 잠시 19년, 20년 코비드 19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다시 중국을 앞서가는 성장의 인도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가 지금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 밀려가지고 영국이 5위였고 인도가 6위였는데 이제 영국을 앞질러서 인도가 5위입니다. 아시겠지만 인도는 영국 식민 지배를 약 200년 동안 받았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은 그 영국의 경제 규모를 지금 인도가 이제 앞지른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이제 일본의 경제 규모를 앞설 수 있겠죠. 어떻든 지금 현재 인도 경제 규모가 지금 세계 5위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지금 7% 이상을 달리고 있는 아주 세계에서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성장의 인도에 의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크 인디아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성장의 인도 정책의 대표적인 게 메이크 인디아 정책인데 여러분에게 인도에 와서 메이크 하십시오. 인도에 와서 생산하십시오. 이러니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질문하겠죠. 내가 왜 인도에 가야 됩니까? 인도 말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하는 말이 3D 슬로건을 합니다. 첫 번째 D가 demand. 인도에는 14억의 디맨드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도에서 생산하고 제조를 하면 여러분 제품에 대해서 14억의 소비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인도에서 생산하십시오. 디맨드를 얘기합니다. 특히 중산층이 전체 14억의 20, 30%를 차지하고 그 중산층의 성장이 매년 8에서 9% 성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도에서 생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맨드는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는데 내가 왜 인도에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D가 데모그래피. 여러분이 인도에서 생산을 하면은 그 공장에서 그 산업계에서 젊고 아주 저렴한 저임 양질의 노동자를 풍부한 노동자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입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인도에서
생산, 제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퀘스천하겠죠. 그런 디맨드나 데모그래피는 역시 중국이나 베트남도 있는데 제가 꼭 저 멀리 인도까지 가야 됩니까? 하니까 마지막 D 날립니다. 데모크라시. 자, 한국이요, 미국이요, 일본이요, 왜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공산주의 국가인 저 중국에, 베트남에 투자하십니까?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 투자하십시오 하면서 데모크라시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인도의 해외 직접 투자가 빠르게 늘어났죠. 그래서 2021년, 22년 사이에 848억 정도 인도가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를 보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도에 좀 늘어났죠. 확 늘어나다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지금 많이 감소했죠. 그 다음에 신규 법인 업체도 2018년을 기점으로 많이 늘어나다가 감소했습니다. 2018년이 바로 기아 자동차가 인도에 투자를 하면서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세계 각국은 인도에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투자가 최근에 지금 감소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14억의 거대한 그 인도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인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인도 경제의 버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제1인도 동포들입니다. 우리도 뭐 제2교포, 제1동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도 사람들이 해외 각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약 한 2천만 명 되거든요. 2천만 명. 이 2천만 명이 주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또 영국 이런 데 주로 이제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나가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뭐 알파벳 CEO는 순다르, 피차이 같은 CEO들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트위터나 IBM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의 CEO들이 인도계입니다. 인도계. 얼마 전에 영국의 신임 총리가 인도계죠. 리시 슈렉이라는 사람이 인도계 사람이 영국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인도계가 식민 지배를 했던 그 영국의 총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까말라 해리슨 부통령도 인도계입니다. 인도계. 까말라 해리슨 부통령도 인도계입니다. 그러니까 영미, 영국과 미국 총리와 부통령을 인도계만 아니고 그러니까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IBM이든 세계 굴지의 기업의 CEO들도 다 지금 인도계가 장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IT 엔지니어들은 50% 이상이 지금 다 인도계로 채워져 있죠. 이렇게 인도계들이 세계 각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리더로 성장하는 그 배경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그 다음에 인도가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세계 그 어떤 곳에 가서도 자유롭게 정착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를 해 나가는 거죠.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공과대학이 IIT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 공과대학, 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라는 IIT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 공과대학은 인도 전역에 한 23개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IIT, 인도 IIT 시험에 떨어지면 미국의 MIT에 간다.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인도 공과대학, IIT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IT 출신들이 세계 각국의 유명한 주요 IT 기업, 그 다음에 여러 세계 굴지의 기업들의 지금 CEO로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지력 중에 하나가 인도 공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계 각곳에 이제 인도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 진출해서 인도에 많은 돈을 보내죠. 송금하죠.
매년 인도가 한 800억 불 이상의 송금을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해외 송금을 많이 받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870억 달러 정도를 작년에 해외 송금으로 인도가 받아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외환 보유고가 5천억이 넘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시대 때 인도 경제는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도 경제만 지금 나홀로 성장하고 있고 인도 증시만 지금 나홀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작년 올 6월에서 지난 6월에서 9월까지 한 11% 지금 빠졌는데 하락한 반면에 인도는 반면에 6.5%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그러다 보니까 인디아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디아 펀드 수익률이 15%. 이 그림에 보신 것처럼 중국은 마이너스 16%, 유럽은 마이너스 4%, 미국은 마이너스 1%, 인도는 플러스 15%가 넘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 어떤 수치를 갖다 대더라도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때 인도 경제가 지금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경제 성장은 아주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강한 인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의 인도를 바탕으로 강한 인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오늘날 강한 중국이 됐던 배경이 뭡니까? 성장의 중국을 바탕으로 강한 중국이 됐던 거죠. 인도 또한 14개 인구 대국으로서 기본적으로 성장의 인도를 바탕으로 강한 인도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한 인도가 되려면 먼저 외교 정책이 중요하겠죠. 인도의 외교 정책의 지금의 핵심 목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글로벌 파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 외교 측의 주요 정책이 예를 들어서 동방정책, 액티비스트, 적극적 동방정책이 하나 있고 우리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아시아를 상대로 하는 동방정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정책을 더 확대해서 미국까지 확대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가 추구하는 게 서방 정책이 있습니다. 캐나다나 유럽이나 사시를 포함하고 저 미국까지 연결하는 서방 정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주변국 주변에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 실시하는 주변국 우선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 외교 정책의 핵심 세 가지 정책인데 이 모든 외교 정책 끝자락이 미국입니다. 인도는 적극적인 친미 정책을 쓰면서 이 중국과 확산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죠. 중국이 히말라야 산맥을 놓고 중국과 인도가 경쟁해왔죠. 오랫동안 인도는 양국이 경쟁해왔습니다. 아시아의 대국이죠. 아시아의 대국. 우리는 지금 흔히 G2 시대, 미국과 중국을 G2 하는데 저는 앞으로 G2가 아니고 2G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2G는 뭡니까? 투 자이언트. 첫 번째 자이언트는 중국이고 두 번째 자이언트는 인도가 되는 거죠. 2G 시대가 올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인도가 2G 시대로 레벨이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혼자 견제가 어려우니까 미국에 편승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외교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인도와 중국의 지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악사에 친 여기서부터 이 아누라스프라스 여기까지 중간에 이제 부탄과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여기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가 이 국경이 3,488km입니다. 3,488km가 인도와 중국의 국경인데 이 국경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국경을 그을 때 영국 식민정부와 중국의 이 티벳, 과거에는 티벳 독립왕국이었죠. 이 티벳 왕국 간의 국경을 합의했습니다. 저 히말라야 봉우리, 7,000m, 6,000m, 5,000m 저 봉우리를 해서 저 북쪽은 티벳 땅, 남쪽은 인도 땅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봉우리 뭐 3,000m, 5,000m 밑에 봉우리 보면 엄청난 깊은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곡도 구불구불하고 이거 어디까지가 내 땅, 어디까지가 네 땅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경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국경 분쟁이 끊임없이 인도와 중국 간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국경 분쟁 때문에 1962년대 중국이 인도를 침략했습니다. 그때 인도가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 그래서 이 국경 분쟁 또 중국의 이 침략에 대해서 인도는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일말 어떤 공포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최근에 다시 인도를 포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이 방글라데시의 치타국이라는 항구, 스리랑카의 함바토타라는 항구, 파키스탄의 과타르라는 항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이 항구가 평상시 때는 컨테이너선이 정박하겠지만 전시 때, 위기 때는 어떡합니까? 중국의 항공모함, 중국의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3면을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면을. 이걸 진주 먹거리 전략이라고 하죠. 스트링 오브 펄스라고 합니다. 스트링 오브 펄스. 진주 먹거리 전략. 그러니까 중국이 바다로 인도를 포위하는 것을 스트링 오브 펄스, 진주 먹거리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가 중국이 걸어준 이 진주 먹거리를 끊어야 돼. 끊고 싶어서 이제 인도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의 진주 먹거리를 끊으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최근에 미국과 일본과 또 호주와 손을 잡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쓰면서 편성하면서 중국의 이제 해양 평창 정책을 차단하고 중국의 인도 포위 전략을 좀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이 내가 걸어준 진주 먹거리를 싫어하네? 내가 또 하나 해줘야지 하면서 중국이 또 최근에 인도 뒤쪽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머플러 오브 차이나입니다. 중국의 머플러 전략입니다. 이제 네팔, 부탄뿐만 아니고 파키스탄 북에서 남쪽까지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들을 건설해 나가면서 특히 네팔과 부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팔이나 부탄이나 방글라데시 원래 전통적으로 친인도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이제 이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이들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도는 바다에서는 진주머리끝 전략으로 포위하고 히말라야 산 뒤쪽에서는 머플러 오브 차이나 중국의 목도리 전략으로 인도 목을 죄이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도가 적극적인 친미 정책을 쓰면서 쿼드에 가입해가지고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는 대국이 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강한 인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인도가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나라 중에 3위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인도입니다. 원래는 러시아가 3위였는데 이제 인도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인도 이 국방, 특히 무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도 전체의 무기의 국방 자산의 거의 70%가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산. 그러니까 인도는 과거에 이 냉전 기간 동안 철저하게 소련과 협력을 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무기의 70%가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산이거나 러시아와 협력으로 공동으로 합작을 해서 만든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보시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러시아산 무기가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죠. 그래서 인도가 이제 무기 수입을 다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사오기도 하고 이스라엘도 사오게 하고 프랑스도 사오게 하고 우리 한국으로부터 또 사옵니다. 우리 한국에서 K9 자주포 100문을 사갔습니다. K9 자주포 100문을 사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나팔 전투기 36대를 구입해가고 하여튼 인도가 강한 인도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했던 그
국방 의존도를 서서히 다변화시키면서 미국이든 우리 한국이든 뭐 프랑스든 이스라엘은 각국에서 지금 구입해 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산 무기가 취약한 게 밝혀졌다. 인도의 주력 탱크가 뭐냐면 러시아제인데 그게 바로 T-72, T-90 러시아제 탱크입니다. 그게 전체 인도 탱크에 3,500대의 탱크 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산 탱크가 이 그림에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산 탱크인데 이 포탑 이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미사일을 턱 쏴보니 이 포탑에 턱 떨어져 나가는 이런 취약한 탱크의 상태가 이번에 밝혀졌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 약 한 9주 만에 러시아 탱크가 한 580대가 파괴가 된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3,500대가 이게 다 러시아산인데 이게 이렇게 취약한 줄 이제 알았네? 큰일 났다.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러시아산 무기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면서 자주 국방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많이 수입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도는 이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언론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폴란드에 많은 무기를 수출하려고 합의했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도가 앞으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장이 인도 시장입니다. 그 인도란 나라는 이 강한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핵 보유 국가지 않습니까? 인도는 1998년 5월 15일 날 핵실험을 성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핵 보유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이 매년 내셔널 테크놀로지 데이입니다. 매년 인도는 그 핵 실험을 성공한 그날을 내셔널 테크놀로지 데이로 기리면서 인도는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해 나가면서 강한 인도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은 인도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힌두의 인도로 인도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다. 그 인도가 성장의 인도에 방점을 두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성장의 인도를 바탕으로 강한 인도가 되고 있다. 그 인도와 우리가 협력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자리를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인도에 대해서, 인도의 변화에 대해서 또 잘 설명도 해주시고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방송 보시면서 어떤 분이 인도에 파견 나간 동생이 있어서 인도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좋은 강연 듣게 돼서 반갑다는 또 채팅 남겨주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동생이 인도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시네요.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강연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이제 인도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성장도 물론 먼저 지금 하고 있겠지만 그에 따른 문화적인 성장이라던가 시민의식들의 성장이 또 분명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인 걸까요? 인도 안에서도? 인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 뭐 K-팝 많이 하는 것처럼 인도는 훨씬 우리 K-팝 이전에 볼리우드 무비가 있습니다. 볼리우드. 네네. 그러니까 볼리우드가 뭐냐면 bombay에서 만든 영화, 네. 헐리우드를 따가지고 네. bombay에서 만든 영화를 이제 볼리우드라고 하거든요. 볼리우드. 그 영화가 인도뿐만 아니고 주변의 남아시아, 더 나가서 뭐 중동, 아프리카까지 수출을 해가지고 그 인도는 오래 전부터 이 볼리우드 영화를 이제 주변국에 이제 수출하면서 마치 우리가 한류가 네. 퍼져 나가는 것처럼
인도의 볼리우드 영화가 퍼져나가면서 인도의 현대 문화가 많이 수출되고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볼리우드 영화가 많이 기여를 했죠. 근데 시민 의식 면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성숙했죠. 그다음에 인도의 또 NGO도 네. 많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NGO가 또 NGO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NGO가 좀 급진적인 NGO도 있고 진보적인 NGO도 있고 또 우파적인 NGO도 있고 네. 다양한 NGO가 있고 또 그런 NGO들이 자생적인 국내 NGO도 있지만은 세계 여러 굴지의 NGO들과 협력하면서 하는 그 NGO들도 많거든요. 당연히 이제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기 때문에 세계 굴지의 NGO들과 협력하는데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식도 굉장히 많이 성숙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배경에는 또 교육 수준이 인도가 이제 발전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시민의식도 지금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인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지금 글로벌 국가로서의 많은 경쟁력들을 갖춘 것 같아요. 사실 영어가 자유자재로 되는 국민들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발전되는 시장 안에서 굉장히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인 것 같은데 계급 제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작용이 될까요? 인도가 발전함에 있어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인도 경제 발전, 뭐 사회 발전, 정치 발전에 인도의 전통 카스트 계급이 뭐 장애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요. 네. 실제 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장애가 아닐 수 없죠. 네. 근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인도 독립하고 나서 헌법을 만들면서 그 최하층 카스트 소위 말하는 불가촉 천민들에게 쿼타제를 줬습니다. 직업 할당제를. 그 전체 인구의 그들이 한 15%거든요. 네. 전체 인구의 15%.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기관, 우리가 그들이 열심히 시험을 공부해가지고 일반 사람들 같이 시험 경쟁을 해서 뭐 대구에 경북대에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들이 15%는 그들끼리 경쟁해서 들어올 수 있게 어, 그렇게 쿼타를 준 겁니다. 특별 전형 같은 네,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는 15%를 그들이 할당합니다. 네. 그럼 사람이 교육을 얻으면 또 직업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직업을 얻으면 또 하층 카스트라고 직업 안 뽑아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 플러스 공무원, 공기업 플러스 공무원도 15%를 의무적으로 그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직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결된다. 그들이 스스로 국회에 진출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15%를 그들을 뽑아야 됩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층 카스트. 네. 그런데 그것을 국가의 최상위법, 헌법에 명시를 해버립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하층 카스트 15%만 해준 게 아니고 네. 또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열악하게 사는 계층이 이제 부족민입니다. 산악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민들. 그들의 전체 인구가 7.5%거든요. 네. 그들에게도 똑같이 교육기관, 공공기관, 입법기관에도 똑같이 쿼타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층 카스트들이 정계, 그래서 아까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네.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봤을 때 지금 카스트는 법적으로는 인도의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현대 그러니까 이 카스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사회의 사회적 의례적 계급인 거지 현대 사회 계급이 아니다. 그렇군요. 그 현대 국가에서는 카스트를 불인정합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카스트로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장애 요소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인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도 맨 처음에 강연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질문 주셨을 때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는 인도에서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계급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거를 또 알고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 의례적으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 이 유튜브를 뭐 저처럼 어른들도 보고 있지만 또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에 대한 공부들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인도를 잘 알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진로를 택할 때 또 꿈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있겠지만 정말 인도는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블루오션. 예. 우리나라 국내 인도 전문가가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 특히 뭐 정치, 외교 안보나 또는 경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국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 중국 관련 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도 관련 학과는 거의 뭐 한두 개 있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전문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14개의 인구를 상대하려면 이거 뭐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억을 해도 지금 모자랄 정도로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이 아직까지 난 뭘 해야지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다면 인도 전문가가 좀 되려는 꿈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는 대학에서는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영어로. 전혀 가서 강의를 듣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우리는 뭐 과학이나 기술을 배울 때 이제 유학을 가면 주로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도 IIT, 인도 공과대학은 MIT 이상으로 훌륭한 공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인도 공과대학 같은 데도 좀 들어가시고 인도에 정말 우수한 이 과학 기술 쪽에 대학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쪽에도 좀 유학을 좀 꿈을 꾸셔서 내가 그 14개 나라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좀 블루오션의 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또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이제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방송을 보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미 뭐 선진국에 대한 많은 관심들도 좋지만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블루오션에 대한 전문가를 한번 꿈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한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던 강연은 11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변동이 되어 있는데요. 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저희 구독 눌러주시면 실시간 라이브 켜질 때마다 알람이 또 가니까요. 그렇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저희는 다음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